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쨌든 음,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또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애니가 어떤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뭐 해리성 정체 장애가 있고 치매였고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굶어 죽었고 오빠는 조현병으로 엄마가 자기 몸에 무언가를 넣으려 해서 16살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되게 비극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설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집에 대한 어쨌든 제목이 유전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 비극이 이 엄마가 지금 이런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의 가정 안에서도 이 비극이 계속 유전되어 오고 있다라는 걸 설명으로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모임 나가서 말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각본에는 자기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음, 편집되고 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편집되고 생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음, 부분들을 편집했냐라고 보면은 이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냈더라고요. 가족 예를 중심적인. 들어서 그쵸. 가족 중심적이고 뭔가 이들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은 음, 다 음, 컷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남편이 그 디오라마 만드는 거 보고 화내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만드냐? 음, 지금 딸이 죽었는데 왜 이런 거 만들고 있어라고 화내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남편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냥 입 꾹 다물고 나가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음, 만드는구나. 음, 근데 그 반응이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편이면은 이해가 안 가고 좀 화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컷했단 말이죠. 그리고 음, 그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한 시간쯤 나오는 중간쯤 나오는 음. 이 찰리가 죽고 나서 아들이랑 엄마랑 싸우는 그 장면에서도 남편이 말리는 아, 장면이 있었다고. 중재하는 장면. 근데 그런 음, 음, 것도 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걷어냈다라는 음, 게 어,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쓸 때 그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세이브 더 캣이 왜 세이브 더 있죠. 캣이냐면 주인공이 고양이를 구하는 장면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인공한테 사람들이 동화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끌려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장면을 만들어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죠. 인간적인 면모를 오히려 제거한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느낄 수 있는 우리 감정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되게 불편하고 껄끄럽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음, 근데 감독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굿나잇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직후로 엄마가 작업용 안경을 쓰고 와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고 피터한테도 잘 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 또 찰리가 죽고 나서 피터도 방에서 잠에 들지 못해서 오두막으로 가요. 오두막에서 잘라고. 오,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침상을 다 펴고 누웠는데 갑자기 드르렁 하면서 엄마가 뒤에서 자고 있는 게 딱 잡히는 거야. 그래서 피터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오두막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음, 코믹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파티에서 엄마가 전화 한 번 하고 음성 메시지 한 번 남기잖아요. 그거를 음, 찰리 장례식장에서 피터가 혼자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런 근데 부분들이 많이 소거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음, 되게 의외네요. 재밌는 부분들이 많네.
근데 그쵸. 저는 잘라낸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훨씬 좋다 것들을 생각합니다. 쳐내서 이 영화의 무드와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음. 부분들이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좀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좀 동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화의 러닝 타임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들도 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 쳐낸 게 좋은 음.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즐거운 감상이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편집본이 남편이 훨씬 예, 음, 예. 좋습니다. 남편이 제일 불쌍해. 아니 근데 남편은 아 남편은 뭔죄야. 그 아내 잘못 맞아. 만나가지고. 그리고 제일 근데 멀쩡해요 그것도 보면은. 음. 맞아. 그것도 너무 웃겼. 그 저는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여서 그렇긴 한데 그냥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애니 마지막 부분에 애니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이제 결심했으니까 이 책을 불태워 달라. 이 책이랑 나랑 뭔가 링크가 음. 돼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정말 불쌍하게 갑자기 남편이 이제 맞아요. 브림세어이잖아요. 정말 음. 이 캐릭터는 앞에까지 사실 제일 연민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남편인데 그 남편을 이렇게 마지막에 모습까지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아. 정말 연민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저는 캐릭터의 그게 오히려 인상이지 않았나. 연민과는 다르게 저는 그 어, 의도한 거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좀 생기가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생기가 없어 이 보였어요? 장례식을 2번이나 치렀는데도 좀 멀쩡해 보여 남편이. 뭐 아 맞아. 그렇게 숨기는 거겠지만 가장으로서 숨기는 그쵸. 거겠지만 뭐 피터한테 SAT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좀 일상의 대화를 건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너무 드러낸 건지 잘 인간적으로 안 보이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쓴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답답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쳐낸 게 남편의 분량을 좀 제일 많이 쳐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남편 분량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었으면 아마 한 2시간 10분, 2시간 20분까지도 가지 음.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은 아마 A24에서 엄청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독이고 편집자인데 우리가 잘라야 된다. 그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아빠죠. 그쵸.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 먼저 쳐내야 될 대상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의 어떤 러닝타임이나 이걸 쳐내야 되는 어떤 이유에서도 남편이 가장 먼저 뭔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좀 이 아리에스터가 편집자를 구할 때 호러 장르 전문 편집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음, 이 편집자가 보면은 노아 바움백 전문 편집자거든요. 음, 그래서 가족 중심의 내러티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편집자를 좀 구하기 위해서 또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빅 팬이라서 그 제니퍼 레임이라는 편집자와 그의 조스 루크라는 사람하고 같이 편집을 했대요. 아니, 그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가족이라는 테마가 이 감독한테 중요하구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미드소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와서, 그러니까 유사 가족인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고,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뭔가, 이 가족에 대해서 뭔가 좀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네. 아까 제가 잘린 클립 중에 피터가 잘 때 엄마가 굿나잇 인사하는 부분도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날에 영화 초반에 거의 한 10분도 안 돼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부분이 천해졌다고 했잖아요. 음.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영화 25분 만에 나와.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모자와의 관계가 대화가 처음 드러나는데 그것마저도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차 좀 써도 돼? 뭐 왜? 뭐 술 마실 거니? 저 술 못 마시는데요. 그냥 물어본 건데 약간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하지는 않고 불협화음이 살짝 껴있는. 그쵸.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였으면 시작하자마자 밥 한 번 때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야, 넌 누구고 해서 야, 우리 야, 뭐 밥 맛있다 이러면서 엄마 밥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장면 좀 찍었을 텐데 우리 이제 아리에스트 감독님은 영화 25분 정도 돼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영화 뒤에 드러나죠. 이 그렇죠. 엄마가 모균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뭔가 해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정보가 뒤에 나오게 되죠. 영화 25분만이기도 하고 그 날로 치면은 세 번째 날이야. 이 둘의 관계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영화가 되게 무서운 지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엄마는 결국엔 자기 자식들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저주나 운명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영화 1시간쯤에 둘이 싸우잖아요. 이 식탁 그죠. 앞에서 두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식탁에서. 이때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의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석연치 않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모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죽음을 이해하고 싶고 뭔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오라마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상실에 대한 회복일 수도 있고 그 욕망을 극복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게 결국엔 얘가 이 헤라클레스는 자기를 과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애니라는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를 과신한 거죠. 이 죽음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쵸. 근데 종극에 피터한테 이 일은 나만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오만한 인물이죠. 음. 이 테마로 봤을 때. 근데 얘가 우리 이 영화가 가장 무서워지는 지점은 이 엄마가 당연히 지켜야 될 자식들을 결국엔 지키지 않고 제물로 바치죠. 이 엄마가. 변하게 되잖아요. 이 엄마조차 뭔가 자기도 악마에 재물이 되는 끌려가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고 이 자식들도 제물로 바치게 돌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했다고 주인공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린 어쨌든 이 엄마라는 주인공을 초점에 두고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커뮤니티를 지킬 것이다 라는 어떤 모종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결국엔 이 엄마가 지키지 않고 스스로 뭔가 파괴하게 돼버리는 거죠. 체스 그래서 말이었던 거지. 파이몬의. 그쵸. 그러니까 그치. 그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워지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저 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네. 저는 근데 반대로 이제 엄마가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제 그 의심이 되는 지점을 일부러 중간에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애니의 꿈 장면인데 그 피터의 방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꿈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이전에 피터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신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거기 장면에서 이제 나는 너를 낳고 싶지 않았어. 무서웠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의구심은 들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뭐냐면 저는 그 장면이 애니의 어떤 무의식 속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그 죽음에 대해서 혹은 그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근데 그 무의식에서 벗어나면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꿈이면은 그 전 장면이 애니가 그 심령술 하는 그 여자 만나가지고 막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불러놔가지고 오 컵을 움직여 보려면서 컵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애니가 그걸 거부하면서 뛰쳐나온단 말이죠. 그 심령술 거부해요. 근데
거부해갖고 바로 다음 장면이 꿈을 꾸면서 난 널 낳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애니의 무의식이죠. 근데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무의식이 두려운 거죠. 그것들을 극복하고 싶고 아니야 난 내 아들을 지켜야 돼라는 어떤 의식의 차원이 또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해서 결국엔 내가 거부했던 그 심령수를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어, 실행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들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찰리가 그리워서 그 영혼 불러오는 근데 의식을 그건 좀 했다고 별개의 생각하는데. 감정인 것 같아요. 찰리도 중요하지만 아들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양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이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무의식의 기저에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전에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자기가 처음 이제 피터를 가지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워서 없애고 싶다란 마음 그게 무의식 중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물론 찰리를 그리워하는 감정도 맞고 그것도 물론 맞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애니가 누군가는 그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죽음에 뭔가 책임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인데 결국엔 이 찰리를 불러낸다라는 그 자체가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이 주인공의 욕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극복하려는 점은 의식적인 싸움이었다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다 이제 덫이었죠, 다. 함정이었다.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 꿈에서 피터랑 엄마랑 말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믹싱을 할 때 대사 트랙, 이펙트 트랙, 음악 트랙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대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믹싱할 때 이런 점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대사만 잘 들리니까 몸이 긴장을 하고 보게 돼요. 대사만 들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보통 앰비언스, 그 앰비언스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그쵸. 소리를 깔아두잖아요. 그쵸.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볼 수 있고 뭔가 자기의 행동이 묻히면서 영화를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으면은 몸 자체가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는 대사 트랙만 보통 이렇게 블럭으로 잘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대사를 하기 전에만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 클립의 노이즈가. 그거는 완전히 대사 클립 말고는 다른 이펙트들을 배제했다고 제외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이 넓은 샷인데도 불구하고 더 긴장을 하고 보게 되고 기괴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 감독의 정말 그 기발한 연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보통 다른 영화 같았으면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스산한 배경음들 그런 음악들을 쓸 텐데 이 감독이 한 거는 단지 다른 소리를 모두 줄이고 대사 소리를 높임으로써 다른 영화들이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오히려 생략해서 얻어낸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 피크앤밸리라는 건데 뒤에 성냥불이 촥 하고 켜지면서 불타오르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까지의 무드를 최소화시킨 게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맞습니다. 그 장면 남편이 네. 타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 책을 던지면 이 여자가 불탈 것이라고 우리 모두 다 예상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책이 불타는 순간 여자의 몸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관객들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지금 장면의 규칙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불 딱 던졌을 때 우린 당연히 그 규칙이 있으니까 애니가 불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불타요. 그거는 규칙을 아예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니가 막 남편이 막 불타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해요. 악마처럼. 그러면 약간 근데 그때 느낌이 뭐 힝 음. 속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걸렸지? 속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정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되게 저는 관객들을 향해 뭔가 야 너네 속았지? 이거 아니거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되게 소름 빙의되는 장면. 끼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그렇게 규칙을 벗어났으면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뭔가 악마에 빙의됐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라는 그 이 영화의 컨셉도 있고 그거에 또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동조해서 따라갈 근데 수밖에 없게 되죠. 질문하려고 갖고 왔던 것 중 하나인데 근데 왜 어떠한 인과관계로 남편이 불에 타던 거지? 좀 이해 안 되는 질문점이었어요. 기능적으로 속이려고 음. 하는 씬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결국에는 이게 애니가 스티브의 손에서 공책을 뺏어서 불 속에 넣어서 남편을 죽이게 하려고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자기 애니의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악마가 한번 속인 거다. 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불타니까 이게 나중에 막 고증관계, 뭐 저주의 그 관계를 따져서 생각해 볼 때는 막 저도.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보게 될 뿐이지. 그 쇼킹함에. 그쵸. 근데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앞에 그런 인과관계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위반하는 일이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가 왜 남편이 불타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약간 어쩌라고 하고 가잖아요, 이 영화는. 그쵸, 그치. 그쵸. 어쩌라고. 그게 중요해? 야, 그냥 그게 중요해? 나 악마 빙의 됐는데? 나 약간 이런 나 식으로 너네 가잖아요. 속였어.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어, 음. 야, 너네 속은 게 바보지, 이런 식으로. 야, 그게 중요하냐, 지금? 남편이 불타고 지금, 제 아들 저 채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러고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런 거에 엄마 대해서. 표정이나 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내가 악마에 빙의 됐다는 게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그러니까, 엔딩으로 가야 돼. 집중해. 맞아. 이런 느낌. 집중해. 예. 이게 약간 시나리오 쓰는 사람 그 순간에 빙의해서 쓰자면은 약간 처음에는 그런 규칙을 딱 했었다가 이게 뒤에서 이게 남편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불타야 돼. 근데 아내가 불타는 건 재미없는데 여기서 남편이 불타면 재밌겠다. 근데 규칙이 위반되잖아. 뭐 어때? 그게 더 재밌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네. 하는 것도 이 영화가 너무 이전까지 쌓아왔던 걸 너무 잘 풀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생각도 들어요. 그쵸. 신뢰도가 이거 있으니까.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건 왜 그러는 음. 걸까?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잘 쌓아왔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못 만드는 영화였다. 이게 영화 그냥 별로 좋지 넘어갈 않았다. 거야,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억지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화냈을 거야. 야, 그거는 그 장면이 그지 같잖아. 이러면서 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맞아. 얘기했을 텐데 이 영화가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야, 이건 다 계획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화도 안 났을 것 같아. 예. 그 화가 왜 나? 너무 재밌는데. 학생들이 공포영화 만들 때처럼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게 되는 저도 그쵸. 약간 그런 그랬을 것 느낌이었을 같아요. 것 같아. 그냥 여기가 세계관이 이미 빡살나 있으니까 그냥 빡살난 세계관으로 그냥 집어 넣었나 보다 하고 그냥 볼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또 그리고 그 쇼킹함이 하게 되죠. 그 전 컷이 또 굉장한 롱테이크라 더 쇼킹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이게 그때 계단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패닝 해가지고 거실까지 넘어와서 애니가 이제 서러움에 슬픔에 복받쳐서 스티브한테 애정도 담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다가
스티브가 뒤로 물러나면서 다시 뒤돌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면서 좀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가 속도감을 확 높여가지고 불타는 게 있어서 좀 더 맞아요. 쇼킹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가게 되는데 맞아요. 남편이 죽고 속도감이 확 나서 붙죠. 이 영화 그 집에 전경샷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전경샷, 밤낮이 훅훅 바뀌는 전경샷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전경샷에선 나체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소름 정말 끼치죠. 충격적. 아, 그리고 그냥 아까 정경샷 잠깐 얘기하면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영화가 정말 화면을 잘 쓴다. 화면에 이 요소를 잘 쓴다라고 생각했던 트랜지션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애니가 심령수를 이제 혼자 시도해 본 다음에 피터를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피터가 누워 있을 때는 카메라가 이제 피터가 누운 방향으로 있다가 애니가 깨우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피터는 아직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딱 돌려가지고 이건 트랜지션까지는 아닌데 참 이 일으키죠. 화면을 딱 그 아직 이 사람들은 누운 채로 있는 건데 화면을 딱 일으켜 버리니까 되게 아 이런 구성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그리고 자다가 깨움 당한 느낌처럼. 맞아.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 집 풀샷 트랜지션. 이 노트 찰리 노트를 태우려고 하다가 자기 팔에 여기 굴이 붙잖아요. 그거를 끈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되게 큰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집 전경을 보여주는데 밤이었는데 전등을 켜는 것처럼 딱 낮으로 트랜지션이 돼요. 이런 요소들의 트랜지션은 정말 화면을 잘 쓴다 이 감독이. 좀 약간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어서. 저는 기억에 맞아. 남는 트랜지션은 피터가 이제 밤에 사고가 나고 자기 방에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 얼굴에서 대낮으로 딱 트랜지션 되는 장면. 뜬 눈으로 밤을 샜다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도 있잖아요. 정우 배우님 나왔던 거. 이건 뭐였지? 아, 그치. 바람. 아. 바람에서 트랜지션.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저는 트랜지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영화가 종종 이렇게 씬과 씬을 넘어갈 때 얼굴로 붙여요. 얼굴을 디졸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찰리의 얼굴에서 피터의 얼굴로 트랜지션 된다든지 혹은 애니의 얼굴에서 저거 피터의 얼굴로 이렇게 디졸브 길게 이렇게 화면이 겹치듯이 해서 화면이 넘어간다든지. 근데 그렇게 얼굴 붙이는 것들이 사실상 그 얘네들이 가야 될 목표점, 대상들 혹은 바쳐야 될 재물을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편집으로 이렇게 지시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되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지속되는 맞아요. 그 어떤 이 가문의 어떤 저주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그 편집을 통해서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또 그냥 좋았던 트랜지션 하나가 아예 가족들끼리 신명수를 끝낸 다음에 피터가 혼자 방 안에 이렇게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같은 자세를 교실로 트랜지션이 돼요. 맞아. 그냥 너무 그것도 약간 좋았던... 이제 뜬 눈으로. 맞아요. 뜬 그쵸. 눈으로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이런 근데 그때 그 요소가... 피터 감정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고 참 껄끄럽고 이상한 게 죽음을 회피하잖아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어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자잖아요. 근데 그 반응 자체가 전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죽음을 180도 회피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인 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 영화에서는 죽으면 빨리 신고하고 어떻게 하고 울고 불고 막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아예 진짜 정면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내 탓이 아니라든가 혹은 이 죽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한 어떤 트랜지션들 주인공의 모습들이 그런 방식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 맞아요. 많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 이게 인정할 수 맞아요. 없는.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불쾌한 거야. 이 장면이. 맞아. 너무 껄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약간 나는 이게 가짜인 것 같아. 난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그 처음에 딱 찰리가 전봇대랑 부딪히고 나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집에 갔는데 근데 자기도 그게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엄마가 이제 비명을 지를 때까지 눈을 뜨고 있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정말 불쾌한 딱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불쾌한 어떤 기운이 계속 그런 서려있는 영화 내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쭉 했고 이제 클라이맥스 3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9번째 날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애니가 완전 빙이 돼가지고 피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퀀스들이 나오죠. 와, 그리고 진짜. 이 컬트 집단이라고 하는 악마 숭배자 집단이 나체로 왜 그 다 벗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불쾌해. 집안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장면 되게 웃고 있어요. 맞아. 소름 끼쳐. 다 됐다. 야, 이제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스크립트에서 오리지널 각본에서는 빨간 망토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걸 나체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나체로 바꾸고 있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어떤 효과들이 우리 숨길 것이 없고 애초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던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딱 나체 처음 전 이 영화 딱 처음 이 나체 이미지를 보는 순간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인데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이게 처음에 살색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맞아. 바스트나 이런 걸로 가리고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샷으로 다 보여줘. 정말 불쾌하게. 그리고 뭔가 빨간 망토로 처음에 스크립트에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애니한테 심령술을 이렇게 알려줬던 여성분 조앤이 계속 빨간 옷을 입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빨간 옷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봤는데 그러니까 막 애니의 어머니인 엘렌도 그렇고 근데 빨간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빨간 망토를 처음에 이제 그 악마 숭배 집단에 부여하려고 했다라고 그걸 들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인 색으로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리는 다 차려졌다.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스탠스가 그 영화에 있는데 그 3막의 그 클라이맥스에 있는데 그래서 애니가 거의 이 토끼 잡는 맹수 마냥 그 애를 몰아놓고 약간 사냥하듯이 쫓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터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문은 아주 또 언제 열려 자연스럽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 다음 마치 장면이 너무 무서워. 그 덫에 걸려들었다는 듯이 해서 피터를 몰아놓고 가면은 거기에 정말 우리가 끔찍하다고 얘기했던 그 컬트 집단, 악마 숭배자 집단의 나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끝끝내 엄마조차 매달려서 이제 목을 썰고 있는 스스로 그 소리가 진짜 소리가 근데 이 소리는 사실 목을 썰기 이전에 저는 더 약간 첫 충격이 그 이제 피터가 이제 다락방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손으로 두드리는 줄 알았어. 그 문을. 근데 딱 보여준 셔츠가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로 근데 머리로 두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또 나는 게 왜냐면 얘네들은 머리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피터도 보면은 완전 그 심령술 한 다음에 학교 책상에 자기 머리를 박잖아요. 자꾸 약간 머리를 날리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여지거든요. 그 머리에 대한 어떤 자해.
그래서 주인 애니가 결국엔 거기 매달려가지고 피아노 줄이죠. 피아노 줄로 자기 목을 말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피터가 견디지 못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죠. 그리고 음.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피터를 보고 있으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아, 그리고 쿵 떨어지는 하면서. 소리까지, 소리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써왔던 연출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화면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나 이 화면 밖에 있는 어떤 무언가들을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화면에 어떤 이 장면에 레이어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이렇게 응축해서 관객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정말 외화면 소리들이 너무 약간 네. 이 영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진짜 소름 끼치게도 잘 만들어주고 좀 관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시각적인 머리가 날아가는 시각적인 충격은 찰리의 목이 날아가는 한 번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거를 또 시각적인 보여줄 필요는 충격은. 없는 거죠. 그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미국 영화가 어린 소녀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니까. 상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금기시돼 있잖아요. 아이의 죽음이. 근데 그쵸. 이건 시작하자마자 애기 머리를 날려버리니까 거기서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연쇄적으로 이 영화에 이어져 있고 봤어요? 데스프루프? 못 옛날에 봤습니다. 봐서 기억이 안 나요. 타란티노 거. 그 너무 옛날에 여자 봐가지고. 셋이 드라이빙 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사고 나가지고 사지절단이 다 분해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 이후로 두 번째 충격이었어. 정말 진짜 그럴 충격적이었어. 수밖에 없는 되게 쇼킹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불쾌한 그런 그리고 장면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좀 관통하는 게 빛도 사실 있잖아요. 그 보이는 빛 같은 게 이제 일렁이는 빛 빛을 같은 게 계속 통해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오두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어머니가 제물로 바쳐지는 머리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딱 그 빛이 이게 피터의 몸으로 싹 모였다가 이제 피터가 오두막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올라갈 때 갑자기 BGM이 되게 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되게 조금은 웃다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만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통 그냥 되게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끝낼 법도 한데 마지막 그 BGM은 좀 엉뚱하다 생각하기도 하면서 웃겼던 것 같아요. 피터가 멋있어 보여. 이게 표정이나 생김새도 머리도 되게 말끔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리에스터의 캐릭터만이 가지는 유니크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드소마에서도 그쵸. 마지막에 그런 느낌. 그 이렇게 씩 웃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지금 굉장히 기괴하고 잔인한 과정을 겪어온 영화인데 이 클로즈업만 보고 있노라면은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터가 진짜. 코에 이 코 부러진 거 그 붕대도 하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얼굴이 좀 멀끔해. 약간 분장한 것처럼. 그리고 고개도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밑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진짜 왕처럼. 왕의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되게 오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피터가 이게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인물들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포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카메라라든지 연출이라든지 다 주인공에게 포커스가 되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에 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악마의 설령 빙의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극적인 BGM들이 깔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 이야기의 사실 주인은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아니라 결국 끝내 빙의되는 이 악마잖아요. 파이몬이잖아요. 근데 파이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영웅서사야, 영웅서사. 그쵸. 영웅서자. 이 영웅이 탄생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파이몬의 입장에서 파이몬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파이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영화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객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영화와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주인공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대자로 두고 있던 빌런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축하받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고 좀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악마 숭배 집단 사람들이 그 어쨌든 피터가 그 오두막 올라가기 전에 그 혀 튕기는 소리를 내잖아요. 저희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제 찰리인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또 찰리야 걱정하지 마. 이제 뭐 파이몬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왜 찰리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어머니랑 할머니의 그 목 떨어진 사실 시체들은 그 파이몬 왕한테 이제 그 몸 아예 그 물리적인 육체가 나와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찰리는 같은 제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찰리의 몸은 거기 있지 않고 그 이제 피터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왜 그 인물이 파이몬 왕이 되는 인물이 찰리인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애니가 그 찰리를 잉태했을 때 그때 이미 파이몬이 찰리한테 들어간 상태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피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찰리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정말 그 영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미 찰리의 몸 안에 파이몬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그 과정도 조금 의아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엘렌이 그래서 집착 관계를 보인 건지 이제 초반에 보면은 애니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찰리를 임신했을 때 엄마를 이제 불러서 있는데 자기가 모유를 주려고 하고 자기한테서 찰리를 뺏어가려고 했다. 그게 파이몬이기 때문인가? 근데 이 설명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피터라는 건장한 남자의 몸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터라는 자아를 아예 배제시킨 걸 수도. 그런 집단에서는 가장 약한 몸에 숙주를 둬야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남자의 몸은 그릇일 뿐이니까 피터를 피터라는 존재로 생각을 안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정확하게 이 영화가 친절하게 제시해주는 사실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 여담으로 이 유전의 내용이 총 9일간의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밤이 9번째 날의 밤이에요. 근데 이 9에 대해서도 숫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한 4번째 날인가 5번째 날은 11컷만 쓰고 그냥 쓱 넘어가. 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날은 11컷만 쓰고 그냥 쓱 넘어간단 말이에요. 숫자 9의 의미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불가사의한 힘을 상징하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그리스어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몬이 완성되고 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파이몬이 음. 탄생하고. 그러면 그런 말에서 보면은 이 컬트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9일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었네요. 그러니까 그쵸. 파이몬 입장에서는 9일 안에 아까 할머니가 죽고. 이 제 해석해 보면은 파이몬 입장에서 보면은 9일 안에 이 가족들 다 쳐내고 내가 환생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궁금점이 있습니다. 왜 할머니는 퀸이라는 이름으로 오두막에 사진이 걸려 있었을까요? 파이몬이 왕인데 이제 할머니가 퀸. 그 앨범 사진 볼 때 조앤의 실체를 발견할 때 네네. 네. 할머니가 이렇게 그 결혼식 복장 입고 있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뭐 그랬던 것 날리면서?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막 뭔가 계약했나? 그때 결혼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긴 했어요. 파이몬이랑.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추대해준다? 거에 대한 대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끝날 때는 똑같이 처음의 시선처럼 이 가족을 처음에 디오라마로 들어가서 봤던 시선처럼 파이몬 왕이 이제 즉위하기 딱 그 시점에 디오라마처럼 이제 오두막을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엔딩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시선처럼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아까 양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공포 영화라면 한 인물의 시선으로 따라갈 텐데 이게 딱 이제 3자의 시선으로 거의 진행이 되는 영화니까 마지막까지 딱 보여주면서 끝나는 게 되게 수미상관도 좋았고 근데 각자의 감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인물들 따라가면서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까지도 보고 그 체스마을 옆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었는데 파이몬 왕이 탄생하고 갑자기 이 영화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니까 그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지게 되니까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알 거 다 알고 겪을 거 다 겪었는데 갑자기 확 거리를 더 줘버리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전 딱 그 장면 딱 보고 끝났을 때 첫 번째는 드디어 끝났다. 야 됐다 이제 숨 좀 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긴장하면서 보게 어쨌든 되니까 그렇죠. 이제 끝났다 됐다 이런 느낌이었고 괜히 유전을 하자고 했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오라마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또 끝나잖아요. 결국엔 말씀해 주신 거 이 수미상관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주제를 완성해 주는 결국 이 영화를 딱 끝나는 씬이기도 하고 나도 여기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 극장에서 봤으면 이게 그 디오라마 있고 옆에 블랙이 이렇게 있잖아요. 검은 화면이. 근데 극장에서 봤으면 그 블랙이 뭔가 좀 더 확대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나한테까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조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인형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관객 또한 그런 방식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냥 혼자 생각이 든 게 이 영화 제목이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세대에서도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애니가 하면서 전 세대에서도 있었던 비극은 자기 애니의 세대에서도 지금 이어받는다는데 저는 이게 유전인데 이 다음에 대가 끊겨서 유전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혼자 이런 생각도 좀 하다가 이제 뭐 딴 가족 찾겠죠. 또 이제
헬스 안 하는 음. 가족으로다가 취약한 애들, 약한 애들 취약하고 골라가지고 가녀리고 가녀리고 이제 그 약해 보이는 애들 찾아다가 또 음. 빙의하지 되게 않을까. 근데 이 악마가 되게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소환되기 위한 조건이 가장 약한 몸에 숙주를 둔다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도 이상해. 좀 이렇게 머리 커가지고 낙타 타고 있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것 같아. 악마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무섭고 뭔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것 같고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멋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압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좀 취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이상한 기괴한 모습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좀 보기 싫어하는 약한 모습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약한 모습 자체가 뭔가 악의 근원으로서 표현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최근에 찾아본 건 아니고 예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찾아봤던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면 그 파이몬이라는 악마가 8개의 악마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찾아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파이몬이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약간 좀 소심한 그렇게 표현되는 아, 악마였다고 했던 파이몬도 기억이 나요. 운동 안 하는 애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좀 불쌍한 애들 잡아다가 이제 좀 약간 이거 강약 약강 아니에요? 이 파이몬은 강력 약하니까 약강이죠. 이 약한 애, 약한 애 골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 뺐으면 9일 만에 안 끝났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끝났지. 맞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이 러닝타임 동안 볼 수 있었네. 어쨌든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각자의 질문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상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하나 하자면 애니가 이제 디오라마 작가잖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3자의 시선으로 파이머맨의 시선으로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데 그거를 영화 내에서 보는 거는 애니가 또 그런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그걸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에 대한 갤러리의 압박감이 계속 올 때 중간에 애니가 그걸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디오라마를 부시잖아요. 정말 엉망으로 이제 방을 만들어 놓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작은 묘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애니로 인해 이 가정이 자기도 제물로 바쳐지고 하는 거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디오라마 작가로 표현된 애니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감상이었나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아들이랑 싸울 때 음. 애니가 화내고 역정을 내는 것을 그냥 연기 정말 잘한다로 좀 치부를 했었는데 아까 양양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오빠가 죽은 거라든지 자기 아빠가 죽은 거라든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직업군으로까지 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피터와의 말싸움에서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니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가들은 자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가들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쓰게 되는 글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에 관해서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은 곧 그런 글쓰기의 과정,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과정이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또 치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을 쓰면서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애니라는 인물이 디오라마를 만드는 것도 방금 말했던 그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 같고,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한 애니의 기질이 헤르클레스의 신하처럼 오만함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인물이 오만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점점 더 이런 비극의 어떤 파국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영화, 그리고 이 캐릭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애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영화에 대한 감상은 이것들을 우리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덟 번째 날에 애니가 자기의 디오라마 작품들을 다 부시는 장면에서는 이제 파국이 치닫는 거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통제하는 거를 포기한 셈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는 것도 포기한 셈이고. 맞아요. 이 인물이 한계까지 이제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도 너무 참 볼거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재밌게 봤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도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즐겁다 생각하면서 영화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은 영화에서 디오라마라는 소재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잘 만든 영화가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하고도 너무 흡사하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계속 거기서 만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정말 영화 이렇게 덕후 중에 덕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데뷔작이기도 하고 젊은 감독이 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근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데뷔작을 만들 때 어떤 데뷔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넘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균형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창동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진짜? 이창동 아주 빠돌이야 보면은. 와, 완전 한국영화를 되게 몰랐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막 비극으로 여긴다 그러고. 어머. 그거 약간 내한 와서 서비스 멘트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내 하나 산 얘기예요, 이거? 아니 농담. 뭐 내한 서비스 몰라, 그거는 몰라. 뭐 모르는 얘기고, 예. 그 정도로 되게 한국 의외다.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되게 막 이제 뭐 가까워지네. 네. 그러면 이제 신혜님의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저는 소감. 저희가 어쨌든 오늘 첫 녹음을 하면서 목적은 저희 얘기를 듣고 누군가 이 영화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저희 너무 좋아하는 영화 이 같이 해서 즐거웠고, 어쨌든 오늘의 이제 녹음 분량은 저희가 처음 한 거여서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즐겁게 영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화로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에스터가 이제 제작하는 거 중에 우리나라 영화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가 된다니까. 알죠. 알고 있습니다. 란티모스가 연출하고 아리에스터가 제작한다니까. 란티모스의 엠마 왓슨 주연 이번에 또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엠마 있습니다. 스톤이죠, 주연이. 죄송합니다. 엠마 스톤이요. 너무 재밌을 것 한번 같아요.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